금융기관이 망하면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예적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호제도인데요. 정부는 예금보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 등을 적립하는 등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그리스 사태 보니까 진짜 은행이 저렇게 망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은행도 뭐 망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 그 그리스 사태를 보면 뱅크런, 뱅크런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뱅크런이라는 건 한마디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금융시장이 이제 매우 불안한 상황일 때 은행에 있는 내 돈 떼이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우면 이제 뭐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너도나도 막 은행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돈 찾아가려고 막 이렇게 막 찾아가다 보면 은행 돈이 순식간에 바닥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맡긴 돈 찾으러 왔는데 꺼내서 다 주면 되지 왜 바닥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행에 맡긴 내 돈이 그 모두 고스란히 이제 금고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안에 있어야 할 돈의 대부분은 사실 대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 금고 안에는 사실 거의 돈이 얼마 없어요. 고객들이 이제 몽땅 한꺼번에 돈 찾으러 올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돈을 이제 굴리려고 대부분 다 대출 내보내거든요. 이거 이제 은행의 유래를 알면 좀 쉬운데 중세 시대에는 금이 돈이었잖아요, 그죠? 금화. 이제 금화나 뭐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던 금 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요 금 세공업자들은 이제 금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금을 보관했었어요. 근데 이 금고가 이제 안전하고 이제 튼튼하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금도 금 세공업자에게 이제 맡기면서 보관료를 낸 거예요. 보관료. 그리고서 이제 보관증을 받거든요. 이 보관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뭐 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관증이 점점 슬슬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 금 세공업자들이 요 머리를 좀 굴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보관증으로 거래만 하지 금을 이렇게 찾으러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금을 마치 이제 자기 금인 것처럼 막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이제 대출해주고 거기다 이제 이자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막 떼돈을 벌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은행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있지도 않은 금으로 대출하기 시작하거든요. 보관증을 막 남발한 거예요. 워낙 돈이 잘 벌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좀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약간 수상한데 이렇게 좀 의심하기 시작한 다음에 좀 불안해지니까 보관증 들고 찾아간 거예요. 금 돌려달라고. 불안하다. 이게 난리치니까 사실 뭐 금고 열어보니까 금이 없는 거죠. 있지도 않은 금을 막 대출한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뱅크런이에요, 뱅크런. 은행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은행 뭐 망했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리스는 뱅크런으로 이제 은행이 망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 하루에 이게 찾을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한도를 정했어요, 한도. 그래서 아주 이제 적은 금액만 인출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2011년에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었죠. 결국 저축은행 한 7군데 뭐 망하다시피 했거든요. 어떤 금융기관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될까요?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그리고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농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은행의 경우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등이 보호금융상품에 해당되고 흔히 CD로 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 RP로 불리는 환매조건부 채권, 은행 발행 채권 등은 비보호금융상품에 포함됩니다. 증권의 경우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이지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은 비보호금융상품입니다. 보험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보호되지만 법인이 계약하거나 납부하는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죠. 그리고 종금사의 CMA는 보호되는 반면 CP로 불리는 기업보험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보호되지만 저축은행 발행채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은 보호되는 상품일까요?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 적립금은 보호상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 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 또는 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예금보험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예전에 동양증권인가? 거기 문제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매일 시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긴 은행이 아니라 증권회사인데. 그 동양그룹 사태가 2013년에 터졌잖아요. 동양그룹이 이제 부실화돼서 이게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그룹의 좀 위기를 좀 모면하려고 동양증권 통해서 좀 수만 명 개인 투자자들 이게 모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 어음이나 이제 회사채를 판 건데 보통 회사는 이제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이제 빌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투자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 채권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망하면 뭐 채권사 원금이나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량한 회사는 채권 금리가 낮게 팔리고 좀 불안한 회사들은 이제 금리를 좀 높게 팔거든요. 동양그룹은 뭐 은행에서 빌릴 만큼 다 빌려서 채권을 발행한 셈인데 그룹 내 이제 부실한 회사를 좀 살리려고 발행한 채권이다 보니까 다른 증권사를 좀 통하지 않고 주로 이제 자기 그룹 내 동양증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들이라는 게 좀 문제인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증권사에서 뭐 판매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망하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금리도 높고 하니까 괜찮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채권들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뭐 대략 한 8% 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 3% 정도일 때라고 생각해 보면 꽤 높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이런 부실 채권을 팔면서 사실은 좀 제대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설명도 제대로 없었고 이건 좀 불안전 판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그룹 내 이제 주열 계열사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이 회사들의 채권을 산 뭐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다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예. 그럼 그 채권을 사신 분들은 예금자 보호를 못 받아요? 일단 뭐 동양증권이 판매했던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 돈 다 날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꽤 많은 분들이 거의 피해 보상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예. 일단 이제 불안전 판매였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 그래도 좀 얼마라도 배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증명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예. 대부분 뭐 그냥 직원 말 듣고 뭐 그럽시다 이렇게 막 사인하고 나오지 누가 그걸 몰래 막 녹취를 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명이 너무 어렵죠. 제가 그 기사에서 본 걸로는 그 평균 한 피해액이 한 4천만 원 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예전에 그 저축은행 때도 그 피해 보상률이 아마 한 2에서 3% 정도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뭐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 뭐 저축은행 후수이체를 투자했었는데 그 저축은행이 이제 망하니까 은행 자산이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수이체를 샀으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후순위 뭐 사실은 보상순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없는 거 쪼개서 줄 거 주고 남은 얼마를 또 쪼개서 줘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돌아간 돈은 거의 뭐 쥐꼬리죠, 쥐꼬리. 1억 정도 뭐 투자하신 피해자라면 사실 2에서 3%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보호 받은 거예요. 진짜 그 금융기관 망하는 게 진짜 무섭네요. 그럼 예금자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가 무척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집에 가서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좀 찾아봐야겠어요. 뭐 이제 금융기관이 그렇게 이제 쉽게 망하는 건 아니니까 뭐 안심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보실 거 좀 알아보세요. 일단 금융상품 상담 받을 때 그 잘 모르겠다, 좀 이상한데 뭐 아니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싶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보호금액 5천만 원이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따라서 예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예치하여 적절하게 예금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물론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기관의 예금자는 어떻게 보호할까요? 지역 농협, 축협이나 지구별 수협, 지역 산림조합 같은 상호 금융의 경우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과 형평을 맞추어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여 원리금을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는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어떨까요?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협동조합 예금 적금에 대하여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내부의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보호 기금에 의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이나 우체국 보험이 제일 안전한 거네요. 네, 그렇죠. 우체국은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 전액 보장돼요. 안전성만큼은 최강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뭐 한 50년 이상 길게 내다봐야 하는 뭐 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우체국 금융과 관련해선 뭐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좀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그 어느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저축은행 사태가 한참 지나고 얘긴데 그 당시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저축은행에 나누어 예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뭐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해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뭐 저축은행 한 7, 8개? 거기에 이제 각각 한 4,500만 원 정도씩 분산 예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시중은행보다는 좀 저축은행이 금리가 좀 높은 편이니까 재테크를 생각하면 뭐 저축은행에 맡기는 게 맞는데 또 무슨 사태라도 터지면 이게 좀 어쩌나 싶잖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로 이제 분산 예치한 거죠. 인당 은행당 5천만 원까지니까.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맞아요. 땅 위에 있는 1페니가 바닷속에 있는 10페니보다 낫다. 덴마크 속담입니다. 해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믿을만 하다던 금융기관들도 부실해진다면 큰일이겠죠. 땀 흘려본 내 돈, 불리는 것도 좋지만 잘 지키는 게 우선 아닐까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